60세가 넘으신 뒤에도 이 견과류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아무 통증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원인이 술도 약도 아니라 매일 한 줌씩 먹던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일은 줄고 외출은 힘들어지고 노후 자금은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콩팥을 썩게 만드는 최악의 견과류 5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 3가지를 명확한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견과류를 끊지 않고도 입원과 투석을 멀리하는 선택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콩팥은 정말 묘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참고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60세 이후 콩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계산을 시작합니다. 칼륨, 인, 지방, 염분.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이 계산을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작고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한 줌이면 끝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콩팥 입장에서 보면 농축된 성분 덩어리입니다. 지방, 인, 칼륨이 작은 양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걸 처리할 여유가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필터 수는 줄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배출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먹습니다. 아침에 한 줌, 간식으로 또 한 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제가 외래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견과류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콩팥이 나빠진 분들 중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기와 술은 줄이고 대신 견과류를 열심히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는 절대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 구워서 소금, 뿌린, 견과류가 더 위험한 이유, 그리고 콩팥이 오히려 숨을 고르는 견과류 기준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견과류를 포기하지 않고도 노후의 병원 일정을 확실히 줄이는 방법이 정리될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왜 60세 이후 콩팥은 견과류에 이렇게 민감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은 젊을 때와 같은 장기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속도와 여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콩팥은 조금 과해도 회복합니다. 염분이 많아도 지방이 높아도 며칠 지나면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회복보다 버티는 쪽에 가깝습니다. 필터 수는 줄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밀어내는 힘이 조용히 약해집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견과류가 들어오면 콩팥의 계산이 급격히 빡빡해진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아주 농축된 음식입니다. 지방, 인, 칼륨이 한 줌 안에 몰려 있습니다. 콩팥은 이 성분들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콩팥은 지방보다 인과 칼륨에 먼저 지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는 뼈에 필요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미네랄입니다. 인이 쌓이기 시작하면 콩팥은 더 빨리 지치고 동시에 뼈는 약해집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일 때는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만 필터가 약해지면 혈액 속에 남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부정맥, 어지럼증, 응급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조금이지만 매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 줌, 간식으로 몇 알. 이 습관이 몇 년 쌓이면 검사표의 숫자가 조용히 바뀝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견과류를 얼마나 자주 먹고 있을까? 정말 가끔일까? 아니면 거의 매일일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에서 처음으로 멈칫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최악의 견과류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 견과류들이 콩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지 가공 방식과 습관까지 포함해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거의 안 먹어요. 라면도 줄여였고, 고기도 많이 줄였고,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대신 간식으로 드시는 게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몇 알, 호두 한두 개. 이건 몸에 좋잖아요? 이 말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몇 해 전 65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엔 견과류 한 줌, 오후에 또 몇 알, 배고프면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견과류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 질문과 달랐습니다. 콩팥 수치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생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견과류 때문일 수도 있나요? 그 순간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배신당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이 자신의 콩팥을 지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 중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기보다 견과류를 더 자주 드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견과류는 소량이면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견과류는 작은 양 안에 성분이 너무 빽빽합니다. 지방, 인, 칼륨.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조합이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표의 숫자가 당신을 먼저 놀라게 합니다. 일을 줄여야 하고 외출이 귀찮아지고 병원 일정이 달력에 늘어납니다. 노후의 자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견과류가 정말 가끔인가요? 아니면 거의 매일인가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60세 이후 콩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최악의 견과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 견과류들이 문제가 되는지 가공 방식과 습관까지 포함해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최악의 견과류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견과류.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도 있고 혈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하루 몇 알씩 먹으라는 말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아몬드는 인과 칼륨이 모두 높은 견과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구워서 혹은 소금이 살짝 뿌려진 상태로 먹습니다. 이 조합이 60세 이후 콩팥에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아몬드 몇 알은 괜찮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인이 서서히 쌓이고 콩팥의 필터는 점점 더 빨리 닳아갑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 혈압약을 장기 복용 중인 분, 검사에서 인 수치가 경계인 분, 이런 경우라면 아몬드는 매일 견과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한번 손이 가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가장 많이 먹게 됩니다. 문제는 캐슈넛이 지방과 인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볶은 캐슈넛은 기름과 열을 거치면서 콩팥에 부담을 더 줍니다. 캐슈넛을 조금만 먹는다.
작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10알, 20알이 금방 넘어갑니다. 그 누적이 콩팥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로 인한 콩팥 수치 악화는 보통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견과류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그 사이에서 견과류는 늘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숫자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여기부터는 나는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견과류라기보다 간식에 가깝게 소비됩니다. 값도 저렴하고 손도 쉽게 가고 무엇보다 가공된 상태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땅콩 자체보다 소금과 기름입니다. 볶은 땅콩, 소금 뿌린 땅콩, 맥주 안주로 먹는 땅콩. 이 조합은 콩팥에 가장 부담이 큰 형태입니다. 염분은 콩팥의 혈관을 먼저 지치게 하고 기름은 노폐물 처리 부담을 키웁니다. 여기에 인까지 더해지면 필터는 쉬지 못합니다. 특히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은 분들, 밤에 소변이 잦은 분들, 땅콩은 가끔이 아니라면 위험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의외로 많이 드시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에 좋다, 혈관에 좋다, 이런 말로 자주 추천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몇 알씩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인도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선택이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호두를 갈아서 먹는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흡수가 빨라지고 한 번에 들어오는 성분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생으로 먹으면 괜찮나요? 생으로 먹어도 매일이면 문제입니다. 콩팥은 형태보다 반복에 먼저 지칩니다. 땅콩과 호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매일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콩팥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견과류는 건강을 위해 일부러 먹는다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작고 색도 예쁘고 고급 견과류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혹은 선물로도 자주 올라옵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소금이 뿌려진 상태로 먹습니다. 이 조합은 60세 이후 콩팥에게 가장 힘든 형태입니다. 피스타치오의 문제는 양 조절이 거의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두 개로 끝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까먹다 보면 10개, 20개는 금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한 번에 많이보다 자주 조금씩에 더 빨리 망가집니다. 피스타치오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작고 짭짤하고 계속 손이 가니까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 이런 경우라면 피스타치오는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견과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아몬드, 캐슈넛, 땅콩, 호두, 피스타치오.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매일 먹기 쉬운 견과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같은 견과류인데도 콩팥을 괴롭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숨을 돌리게 하는 견과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의 공통 조건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왜 어떤 견과류는 괜찮고 어떤 견과류는 위험한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견과류는 이제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견과류가 문제인 게 아니라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콩팥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견과류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염분이 없는가입니다. 콩팥은 소금에 가장 먼저 지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소금이 묻어 있다면 신장에겐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공이 적은가입니다. 볶은 견과류, 기름에 구운 견과류, 맛을 낸 견과류. 이 과정은 콩팥의 일을 2배로 늘립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인과 칼륨의 밀도가 낮은가입니다. 견과류는 전반적으로 인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60세 이후에는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양을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손이 계속 가는 견과류는 콩팥에게는 최악입니다. 몇 알에서 멈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견과류들이 왜 문제였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견과류는 특별한 기능성 식품이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예전부터 먹어오던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준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 견과류가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살아나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견과류가 두려움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정리한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견과류들입니다. 특별하지 않고 과장도 없습니다. 콩팥이 덜 힘들어하는 선택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과 칼륨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지방은 많지만 그 지방의 성격이 콩팥에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장점은 양 조절이 쉽다는 점입니다. 한두 알로도 만족감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손이 가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염, 생마카다미아, 주 2에서 3회 한 번에 2제3알, 식사 중간이나 직후, 이 기준을 지키면 콩팥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향이 강해 소량으로도 만족도가 높고 다른 견과류에 비해 염분 가공 제품이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씹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면 콩팥도 처리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헤이즐넛의 기준도 간단합니다. 무염 생상태, 주 2회 정도, 3내 4알 이내, 과일이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견과류는 앞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지키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바로 호두 소량입니다. 호두는 지방이 많고 인이 적지 않지만 흡수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양과 빈도를 지키면 콩팥 수치를 급격히 흔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갈아서 먹지 않습니다. 기름에 볶지 않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 반 개만, 식사 중간에. 이렇게 먹으면 호두는 위험한 견과류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견과류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견과류는 종류보다 기준을 지킨 견과류입니다. 같은 호두도 습관에 따라 독이 되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무조건 피하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믿지도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분들, 즉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대로만 먹으면 나는 다 괜찮은 거죠? 많은 분들에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좋은 선택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콩팥 수치가 경계입니다.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EGFR이 프바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다. 크레아티닌이 기준선 근처다. 단백뇨나 미세혈뇨가 나온 적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견과류는 건강 간식이 아니라 관리 대상 식품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약, 당뇨약을 2가지 이상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 약들은 이미 콩팥에 일정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가 더해지면 처리 여유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경우가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소변이 잘 나온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전해질 균형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과류를 습관처럼 먹으면 칼륨 수치가 예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합니다. 주 1회 예기 가음, 한 번에 할리 2알, 반드시 식사 중간, 이게 안전선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검진 전 7일입니다. 검사 일주일 전에는 견과류를 가능하면 쉬거나 최소량으로 줄이세요. 그래야 실제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다면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 혹은 나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7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이 이렇게 정리되셨을 겁니다. 견과류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한 설명을 내려놓고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분명히 숨을 고릅니다. 첫째, 매일 먹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조금씩 매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 2에 3회면 충분합니다. 콩팥에도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복과 밤을 피합니다. 아침 공복, 저녁 늦은 시간, 이때 견과류가 들어오면 콩팥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로 옮기세요. 셋째, 무염생 상태만 선택합니다. 소금, 기름, 양념. 이 3가지만 붙어도 견과류는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포장지에 무염, 볶지 않음이 명확히 적힌 것만 선택하세요. 넷째, 손으로 집는 개수를 정합니다. 한 줌이라는 말은 60세 이후에는 기준이 아닙니다. 일단 대산 8. 이 숫자를 넘기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에겐 안전선 안에 들어옵니다. 이 4가지를 지키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 붓기가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괜히 불안하던 마음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약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콩팥은 조용히 좋아지고 조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조용한 선택이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바꿔서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콩팥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부담만 봅니다. 오늘 한번 쉬어주는 선택이 1년 뒤, 3년 뒤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을 하루하루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7일 리셋 루틴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겠다에서 끝나지 않도록 딱 7일만 함께 해봅니다. 이 7일은 콩팥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콩팥이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연습입니다. 데이 1, 기록만 합니다. 오늘 먹은 견과류의 종류, 먹은 시간, 먹은 개수만 적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먹었네 라는 사실을 이 하루에 깨닫습니다. 데이 2, 공복 견과류를 멈춥니다. 아침에 습관처럼 집던 견과류를 내려놓고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침 붓기와 답답함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 3, 시간대를 옮깁니다. 견과류는 점심 식사 중간이나 직후로 옮깁니다.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시간입니다. 데이 4, 양을 고정합니다. 그날 먹을 견과류를 미리 접시에 덜어두세요. 1, 3, 3발.
남기면 성공입니다. 남기는 연습이 콩팥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Day 5. 무염색만 고릅니다. 집에 있는 포장지를 확인해 보세요. 소금, 기름, 양념이 있다면 그날은 쉬어도 됩니다. 콩팥은 이 하루를 정말 좋아합니다. Day 6. 쉬는 날을 만듭니다. 견과류 없는 하루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대신 요거트, 달걀, 따뜻한 차로 입의 허전함을 채웁니다. Day 7. 몸의 신호를 봅니다. 아침 붓기, 밤에 깨는 횟수, 소변 색과 양, 아주 작은 변화라도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이 7일이 지나면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도 불안하지 않고 왜 이 선택을 하는지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콩팥 관리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하는 관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선택이 노후를 바꾸는지요.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께 먼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참고 또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신호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견과류가 나쁜 게 아니라 60세 이후의 콩팥에 맞지 않는 선택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이 아닌 선택, 공복이 아닌 시간, 무염색 상태, 133쌀이라는 분명한 기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확실히 숨을 고릅니다. 검사 수치는 천천히 안정되고 밤에 깨는 횟수는 줄고 아침 붓기는 가벼워집니다. 콩팥이 좋아진다는 건 단지 숫자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병원 일정이 줄고 외출이 편해지고 노후 자금을 병원비로 쓰지 않아도 되는 삶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바꿔도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콩팥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부담만 봅니다. 오늘 견과류를 하나 덜 집는 선택, 하루 쉬어주는 선택, 이 작은 선택이 1년 뒤, 3년 뒤를 완전히 바꿉니다. 부디 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모두 끊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같은 걱정을 하는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노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볼까요? 댓글에 팝 Day 1 Seed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7일 콩팥을 배려하는 선택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그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그리고 동행자로서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뒤에도 견과류를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매일 한 줌씩 드시고 계신가요? 아무 통증도 없는데 어느 날 검사표에서 콩팥 수치가 떨어지고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원인이 술도 고기도 아니라 아몬드, 캐슈넛, 땅콩 같은 익숙한 견과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지방, 인, 칼륨이 아주 농축된 음식입니다. 60세 이후 콩팥에는 이 조합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견과류 중에서도 콩팥이 숨을 고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콩팥에 맞는 견과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콩팥을 썩게 만드는 최악의 견과류 5가지 의사들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 3가지를 분명한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건강을 위해 먹은 견과류가 노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